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 시절에는 시집살이 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 엄마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특히 고모들이 너무 유난이었어요. 저희 집은 고모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저희 아빠보다 누나고 나머지 한 명은 저희 아빠보다 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둘째예요. 그런데 고모들은 둘 다 어디서 얄미운 시누이 교육이라도 받고 온 건지 아주 각양각색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외할머니는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20살 때 외할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는 부모님 없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걸 책잡아서 할머니나 고모들이 엄청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안쓰럽고 기특하게는 못 볼 망정 아주 큰 약점이라도 되는 양 툭하면 너는 부모가 없어서 어쩌고 하면서 입을 댔다고요. 엄마는 그런 게 평생의 한으로 다 쌓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무조건 엄마한테만 참아라. 우리 엄마랑 누나, 여동생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니다 했다더라고요. 남편조차 그러하니 엄마도 가슴에 맺힌 게 많으시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 워낙 괄괄하고 재밌는 성격이세요. 말도 재밌게 하시고 고모들이나 할머니가 섭섭하게 해도 그냥 겉으로는 웃고 적당히 넘기셨대요. 속으로는 다 상처로 남았어도요. 저한테도 속사정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요. 고모들이 얄밉게 하는 건 알아서 어린 저도 할머니나 고모가 좀 싫긴 했지만 자세한 내막까진 몰랐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엄마가 술 드시다 복받치셨는지 아빠랑 그런 일들로 크게 싸우셨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제가 엄마에게 나한테라도 맺힌 거 있으면 실컷 하소연하라고 해서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하고 고모한테 받은 서름을 펑펑 울며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고모들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몇 가지 해주셨어요. 엄마가 결혼하고 몇 년간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배를 타셔서 한 번 나가면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많아서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만 집에 있는 일이 많았다는데 같이 사는 동안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도 많이 하고 힘들게 했대요. 너는 부모가 없어서 어쩌고 하면서요. 엄마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정말 악착같이 집안일을 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트집을 잡을 수 없게 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욕먹이게 하기 싫어서 할머니한테 대들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좋게 좋게 넘겼대요. 자기가 큰 소리 내거나 하면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저렇다느니 할까 봐요.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부산에서도 많이 외곽 지역이라 농사 짓는 시골집이었는데 엄마는 잠도 하루에 몇 시간 못 잘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셨대요. 낮에는 농사일 돕고 집에 오면 시골집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치워놓고요. 할머니가 잔소리를 할 만한 건수를 다 없앤 거죠. 그런데 하루는 엄마의 이모 할머니가 위중하시다고 해서 엄마가 어린 저를 데리고 고향에 며칠 갔다 왔다고 하세요. 할머니 드실 거 다 만들어두고 차려 드시기만 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벼랑간 집에 고모들이 와 있더랍니다. 큰 고모는 결혼해서 옆 동네 살고 작은 고모는 일한다고 도시 쪽으로 나와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 2사람이 같이 집에 와 있었대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더래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자 혼자 있는 시어머니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냐고 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반찬 준비해놓고 갔잖아요. 차려 드시기만 하라고. 음식들 다 쉬어 빠졌더만. 그런 음식을 우리 엄마 먹으라고 해놓고 간 거야? 옳게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엄마가 그거 먹고 배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혔대요. 그 전에는 끼니 때마다 음식을 했지만 엄마가 집을 비워야 하니 일부러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냉장고에다 놔두고 국도 넣어두면서 끓여 드시라고 몇 번이나 말했대요. 그리고 가봤자 2, 3일 정도였는데 냉장고 안 음식들이 어떻게 상하나요?
하지만 고모들은 막무가내로 난리를 쳐대고 할머니는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고 엄마가 시집 오기 전까진 혼자서 잘만 밥해 드셨으면서 할머니가 굶긴 왜 굶나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고모가 그랬다네요. 친부모도 아니고 무슨 이모 할머니 병원까지 간다고 이 야단이야?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이 잘해주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밥을 굶든 말든 모른 척하고 그렇게 가는 게 잘한 짓이라는 거야?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다는 건데 굳이 올케가 가야겠어? 그 집은 자식이 없어? 많이 위중하시다니까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시고 가면 되지 뭘 지금 가냐고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또 갈 거잖아요. 엄마는 함부로 말하는 작은 고모가 너무 얄미웠대요. 그래서 엄마가 작은 고모를 노려보니까 할머니도 난리를 치더랍니다. 쟤 노려보는 것 봐. 어디 시어미 앞에서 신우를 노려봐? 아무리 배운 게 없이 커도 그렇지. 어휴 무서워라. 저런 애랑 어떻게 같이 살아? 너 영태 돌아오면 그냥 나가 살아라. 나 너랑 못 산다. 엄마 너무 열내지 마. 옳게 뭐해. 엄마한테 사과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이모 할머니 신경 그만 쓰고 옳게 시어머니나 잘 건사해. 엄마는 그 일이 있고 방에서 엄청 우셨대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러니까요.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워낙 엄마가 꼬투리 잡을 것 없이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 기 잡는다고 일부러 고모들이랑 작당해서 저 난리를 폈다네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모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엄마도 알게 되신 거래요. 그날 펑펑 우는 엄마 옆에서 4~5살밖에 안 되는 제가 울지 말라고 엄마를 꼭 껴안아줬다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팠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후에 몇 년을 더 같이 살다가 저희 집은 도시 쪽으로 집을 옮기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는 도시에서 못 산다고 원래 사시던 곳 그냥 사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만 오게 되었어요. 그것까진 좋은데 고모들도 덩달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쯤 저희 집 사는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자기들도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요. 큰 고모는 아들 하나가 있고 작은 고모는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아직 혼자 사세요. 둘이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아서 한 동네에 가깝게 살면서 자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뻔질나게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다며 와서 밥 얻어먹거나 반찬 얻어가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한 번을 안 해놓고 당연하다는 듯 가고요. 반찬은 큰 라겐락통 들고 와서 퍼갑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반찬을 무슨 반찬 가게 마냥 많이 만드셨어요. 고모들도 주고 할머니도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얻어가면서도 재료값 한 번을 엄마한테 안 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 엄마에게 왜 맨날 참고 사냐고 화를 냈었어요.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고모들 저희 집 거실에 누워서 과일 먹고 있고 엄마가 밥 차려주고 그러는 거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씁쓸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모르겠다. 결혼 초반에는 내가 친정이 없으니 그냥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었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혼이 흔했던 시기도 아니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더 이상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는 엄마도 이러는 게 몸에 밴 것 같아. 젊어서부터 그래서인지 너네 고모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엄마는 화를 잘 못 내겠네.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 화통하고 괄괄한 성격이셔서 밖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하면 잘 따지시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 괴롭힌 같은 반의 엄마하고도 대판 머리채 잡고 싸운 후에 사과 받아낸 적도 있고 마냥 그렇게 참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모들하고 할머니 앞에만 가면 쭈글거리시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 대들 용기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차 머리가 커지면서부턴 대신해서 따진 적도 있어요. 가령 할아버지 제사 때 할머니 집에서 모이면 꼭 와서는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은 다 먹고 싸가기까지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끼리 화투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들에게 말했죠. 고모들, 저희 엄마 어제 새벽까지 음식 준비하셨어요. 아직도 차릴 것도 많고 바쁜데 좀 같이 하세요. 제가 그러자 큰 고모는 썩은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너가 도와 그럼. 지금 계속 돕고 있잖아요. 너 아직 결혼 안 해서 뭘 모르나 본데. 고모들은 여기가 친정이야. 친정 와서 누가 일을 하니? 고모들도 좀 쉬자. 그럼 저희 엄마는 언제 쉬어요? 알아서 쉬면 되지. 너네 엄마 언제 쉬는 것까지 우리가 정해줘야 돼? 너네 엄마도 참 그렇다. 제사 1년에 몇 번 있다고 딸내미까지 시켜서 고모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해? 참 유난이다. 그러면서 엄마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만해 언니. 근데 참 올케 언니도 그렇다. 평생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사람 눈치를 줘? 신경 쓰여서 박이나 먹겠나 몰라. 고모들이 저 난리를 치면 할머니는 꼭 저희 엄마한테 한 소리 하세요. 애미, 너는 뭘 차리면 얼마나 한다고 지양이 시켜서 신우들한테 눈치를 주냐? 너 나한테도 눈치 주는 거야? 제사 차리기 싫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너는 지콩만한 게 어디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들어?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큰 소리가 나려고 하니 엄마가 불이 나게 와서 저를 끌더라고요. 엄마 다 했어. 너도 저기 가서 좀 쉬어. 다 하긴 아직 할 거 많잖아. 됐어. 그냥 저기 가 있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는 남의 집 1인 양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절이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고모들 제발 어디 이사 안 가나 바라던 찰나였어요. 저희 집에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함께 닥쳤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였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 너무 행복했고 엄마 아빠 모두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그쯤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다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저런 병환까지 겹쳐서 거동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셨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 간호를 다 하셨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셔서 결국 근처 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잠만 잘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집 근처의 병원에 입원을 한 덕에 엄마가 자주 가서 간호를 도왔어요. 엄마도 그쯤에 자격증 준비하는 게 있어서 실습도 나가고 바쁘셨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간호를 하셨었죠. 할머니도 걱정이지만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를 보는 것도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그 일이 터졌어요. 엄마가 머리도 어지럽고 안 좋다며 좀 쉬신다고 했어요. 저는 집안일 제가 다 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보니 또 고모들이 온 거예요. 저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인터폰을 받으니 문 안 열고 뭐 하냐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드렸죠. 짐도 많은데 문 안 열고 뭐 하니? 너는 그렇게 굶떠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고모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위에 과일을 올려놓더라고요. 말은 저희 가족 먹으라고 사온 거라는데 솔직히 고모 둘이서 거의 반 이상 먹고 갑니다. 니네 엄마는? 방에서 주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하셔서. 그래서 할머니 병원 안 간 거구나? 너네 엄마가 안 가서 우리가 갔잖아. 뭐 어디가 아픈데? 워낙 피로하시니까 몸서리겠죠. 피로는 무슨? 고모들은 툴툴거리며 거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다음에 오세요. 안 좋으면 뭐 얼마나 안 좋길래.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얘. 집에 먹을 거 없니?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너네 엄마는 나와보지도 않는다니? 저는 속으로 손님 같은 소리 한다. 허구한 날 밥 얻어먹으러 오는 주제에 손님은 무슨 하는 생각을 하며 고모들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디가 아픈데 올케? 몸살인가 봐요. 두통도 심하고. 약 먹었어? 아니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서. 약을 먹어야지. 참 미련하다. 지향아, 너네 집에 두통약 있으면 엄마 줘. 저는 속으로 두통약이 아니라 고모 당신네들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엄마는 약은 됐다고 하며 말하더라고요. 식사하셨어요? 안 했죠, 언니. 지금 딱 점심시간인데. 배고파.
언니가 엄마 병원 안 가니까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옳게 할 일 우리가 해준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막말로 할머니는 자기들 엄마 아닌가요? 근데 대놓고 저희 엄마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짜증이 솟구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다른 건 없고 김치찌개 해놓은 거 있는데 드실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어제 먹었는데. 네, 따로 뭐 사놓은 것도 없고. 알았어요, 그럼. 그러면서 고모는 저한테 과일을 가리키며 말하는 거예요. 너 뭐해? 과일 좀 씻어와. 저는 부글부글 거리는 속을 달래며 일단 과일을 씻으러 갔어요. 그리고 기운 없어 보이는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괜찮아? 그래도 좀 잤더니 한결 나아. 그게 잔 거야? 좀 자려고 하니까 고모들 들이닥쳤는데. 괜찮아. 저는 안쓰러운 엄마를 뒤로 하고 과일을 쟁반에 담아서 내왔죠. 고모들은 물 갖고 와라, 주스 없냐 등등 저를 계속 시켜대더라고요. 언니, 원래 과일은 식전에 먹는 거야. 식후에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 그러니 식전에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엄마나 저한텐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자기들끼리 잘도 먹더라고요.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 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그냥 밥 차리는 걸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고모가 묻더라고요. 지향이 너 이번엔 합격했다며? 네. 옳게 좋겠네. 걱정하더니. 아유, 좋죠. 애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 뭐. 근데 요즘 애들은 참 문제야. 하나같이 다 공무원에만 목을 매. 애들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나 봐. 그러면서 저를 깔아뭉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웠어요. 왜냐면 큰 고모 아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요. 내내 공무원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다른 일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 아들은 꼭 붙어야 된다고 온갖 난리칠 땐 언제고 제가 합격했다니까 저러는 거예요. 우리 찬석이 봐. 아니다 싶으니까 딱 포기하고 자기 사업 시작하잖아. 그게 돈이 그렇게 잘 돼? 찬석이 아는 친구가 하는 건데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댄다. 그래서 우리 찬석이한테도 같이 하자고 한 거잖아. 뭐 비트코인 관련된 뭘 하는데 난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이상한 건 아니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말어. 그걸로 떼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찬석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뭘 하겠니? 애가 얼마나 신중하고 똑부러지는데.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큰 고모가 빚까지 내면서 공부 뒷바라지 했지만 대학도 이름 없는 곳 겨우 나온 데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돈도 엄청 까먹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 포기한 건데 참 좋게도 포장한다 싶었습니다. 요새 공무원 뭐 좋니?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서. 어휴, 그 고생을 왜 하나 몰라. 지향아, 너도 그 고생한 값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월급 받고 괜찮겠니? 저를 슬슬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안정적이고 여자 직업으로 이만한 것도 없죠. 근데 찬석이 오빠 돈 그렇게 잘 벌면 고모한테도 좀 가져다 줘요? 아직은 아닌데 지금 잘 되고 있대. 곧 엄마 호강시켜 주겠지. 그 잘 되고 있단 소리 몇 개월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잘 되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슬슬 비꼬자 고모가 저를 도끼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 그러게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왜 기어코 와서 저딴 소리나 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큰 고모는 화가 났는지 성난 황소처럼 숨을 내쉬더라고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사업이라는 게 월급쟁이처럼 잘 된다고 돈 딱딱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야. 잘 되면 그걸로 재투자하고 그런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고모, 찬석이 오빠한테 조심하라고 하세요. 투자 명목으로도 고모도 돈 주시 마시고요. 제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 때문에 돈 날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 말에 큰 고모가 포크까지 탁 내려놓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은요? 조심하라 그거죠. 세상에 사기도 얼마나 많은데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제 말에 큰 고모의 발작 버튼이라도 눌러졌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찬석이가 지금 사기라도 당한다 이거야?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제 말에 엄마도 눈짓으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다 말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몇 개월 동안 돈만 가져가고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데 그게 사기지. 툭 까놓고 그렇게 돈 잘 벌고 수익성이 좋으면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지 오빠를 뭐하러 끼워줘요?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고모가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작은 고모도 따라오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그렇게 잘났어? 어디 사촌 오빠한테 그따위 소리야. 아주 본 것 없이 커서 이 모양이네. 너네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게 말이야. 고모한테 하는 싸가지 봐. 그러는 고모들은요. 저희 엄마 아프다는데 기어코 와서 밥 차리라는 고모들은 뭐 싸가지 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러면서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엄마가 달려와서 고모들 머리채를 잡은 거였어요. 제 눈앞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엄마가 양손으로 고모들 머리채를 휘감아 잡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작작 좀 해 이것들아. 이제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고모들 머리채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고모들도 갑자기 머리채를 잡혀서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끌려다니더라고요. 저희 엄마 운동도 많이 해서 근육도 많고 힘도 엄청 세세요. 그래서인지 양손에 고모들 머리채를 잡고도 끝도 없더라고요. 고모들 놓으라고 엄마 때리고 난리치니까 엄마가 막 흔들다가 거의 던지듯이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큰 고모는 미쳤냐며 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 미쳤다.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딸 틀린 말 한 거 있어? 사람 아프다는데 기어코도 와서 밥 차리라는 너네는 싸가지가 잘도 있냐? 당장 너네들 내 집에서 나가! 작은 고모는 머리 뜯긴 채로 아프다고 엉엉 울고 큰 고모는 자기도 엄마 머리 뜯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고모 양팔을 막아들고는 다시 패대기 쳤어요. 고모가 날아가면서 바닥에 있던 참외들도 다 나동그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오냐? 그래 이렇게 된 김에 나도 얘기하자. 내가 너네 옳게라는 이유로 이따위 행동 언제까지 다 참아야 되냐? 여태까지 참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냐고? 네가 뭘 참았는데? 네가 뭘 참아? 네 되먹지 못한 그 행동, 말본새 평생 참아줬어. 근데 이제 내 새끼까지 때리려고 해? 지양이가 틀린 말 했어? 꼴통 사촌 오빠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조심하라는 게 틀린 말이야? 뭐? 꼴통? 그래. 그 돈을 퍼붓고도 그 모양 그 꼴인 게 꼴통이지. 네 새끼 네 닮아서 못난 걸 왜 남의 새끼까지 끌어내리는데? 작은 고모도 그제야 일어나더라고요. 언니 말 다 했어요? 아니, 앞으로 너네 엄마 너네가 모셔. 병원 근처 살면서 나한테 다 맡기고 너네 코빼기나 비쳤냐? 내 남편 포함 니네들 엄마를 왜 나한테만 맡기는데? 툭 하면 부모 없이 자라서 어쩌고. 니네는 부모 있게 자라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엄마는 그동안 참은 게 터져 나오기라도 하듯 와다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박수라도 칠 뻔했어요. 고모들은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자 놀랐는지 어버버거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고모들 팔을 확 잡더니 현관으로 끌어내더라고요.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도 엄마를 도와 고모들을 뒤에서 막 밀었습니다. 고모들은 놓으라고 하는데 엄마는 얄짤도 없이 현관까지 데리고 가더니 문을 열고 밀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고모들 가방하고 과일 봉지도 들고 와서 같이 던져줬습니다. 참고 참으니까 누굴 호구 병신으로 하나.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는 씩씩대며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김치찌개 불을 끄고 차리려던 반찬도 몽땅 냉장고로 다시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너무 통쾌했어요. 저는 현관으로 가 작은 바깥보기 창을 보니 고모들도 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룰루랄라 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고모들은 아빠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아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거실에서 한바탕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우들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칠 수가 있어? 무슨 깡패야? 아빠 말을 듣던 엄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혼하자. 뭐? 당신 평생 내가 당신네 어머니랑 신우들한테 당하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그런 게 다 가슴에 한으로 쌓였어. 우리 지양이 생각해서 아빠 없이 키우게 하지 말자. 나처럼 부모 없다고 욕먹게 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하자. 나 당신네 엄마랑 누나 여동생 더 이상 안 보고 살고 싶어.
누구는 속 없어서 참고 산 줄 알아?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으니 내가 바보 천친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당신 누나랑 여동생을 혼내켜야 돼.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화난 목소리로 차분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늘 웃고 좋게 좋게 넘기던 엄마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아빠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신우들 머리채 잡은 건 문제고 그 신우들이 내 딸 때리려고 한 건 괜찮아? 뭐? 쥐양이를 때리려고 했어? 그래. 저도 옆에 있다가 나섰습니다. 고모가 나 공무원 시험 된 거 까면서 찬석이 오빠 사업이 최고다 어쩌고 하길래 혹시 사기는 아닌지 조심하라 그랬어. 아빠도 찬석이 오빠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한 거고. 제 말에 아빠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 진짜 누나도 참. 됐고, 우리는 그냥 도장 찍자. 이런 상황까지 자기네 식구 편 만드는 거 나도 정 떨어진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는 막 어휴 한숨을 쉬더니 옷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리셨고요. 저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혼하자는 엄마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는지 이혼 서류까지 해오셨어요. 아빠는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꿈쩍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에게 진짜 이혼할 거냐고 했더니 엄마는 그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상처가 정말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따로 집 앞에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상처에 대해서 아빠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덧붙였어요.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만 믿고 그 시골집에 시집가서 산 건데 아빠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 아빠도 어쩔 수 없었잖아. 배 타러 나갔으니 집에도 없었고. 엄마가 막 징징거리는 성격도 아니고 오죽 힘들 때 얘기를 했을까.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한대. 아빠 잘 생각하세요. 엄마 진짜 마음 먹었어. 아빠가 진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엄만 진짜 이혼할 거야. 그 후로 아빠는 엄마에게 이제 할머니 병원은 자기랑 고모들이 보러 간다며 보러 안 가도 되고 고모들도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아빠가 고모들한테 사과하라고 전화했다는데 고모들이 아빠한테까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난리를 쳐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고요. 후일담이지만 사촌 오빠가 하던 사업은 사기 비슷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오빠가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뭐니 그럴싸하지만 잘 알아보면 말도 안 되는 다단계 사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오빠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다는데 오빠는 돈 안 빌려줄 거면 말라고 하고 그냥 전화 끊었다네요. 아빠의 제안에도 엄마는 이혼할까 말까 고민 중이세요. 저는 엄마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과 아빠한테 받은 상처도 다 알고 있기에 뭐가 됐든 엄마의 선택을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엄마의 편이 될 거예요. 친정 없다고 그토록 서러움을 받았던 우리 엄마. 제가 엄마의 친정처럼 든든한 편이 돼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엄마의 서러웠던 마음 잘 보듬어서 엄마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저는 한창 오후 업무로 정신없던 시간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광고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보니까 박진우 씨 일로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온 겁니다. 박진우는 제 남편입니다. 그 심각한 느낌의 문자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제 남편 문제로 얘기 좀 하자는데 딱 봐도 좋은 일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잠깐 망설이는 사이 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 많이 바쁘신가요?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분 관련해서. 누구신지, 그리고 제 남편 일로 저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죠?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잠시 후 점심시간이라 나갈 수 있으니 그때 보자며 회사 근처로 올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회사를 말 안 했는데도 어딘 줄 안다고 그 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너무 황당한 기분이 들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나에 대해선 어떻게 아는지 따져 물으려다가 만나서 물어보자는 생각에 입을 닫았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까지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회사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그 여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어쩐지 저 여자구나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지만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는 듯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한 기분으로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죠. 전화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랑 나이가 엇비슷한 것 같았죠.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누구시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제 남편하고는 어떤 사이고요? 제가 흥분해서 물어보니 그 여자가 차분하게 저를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박진우 씨랑 만난 지 좀 됐습니다. 라더군요. 남편 문제로 만나자는 거기에 혹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나? 약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막상 들으니 너무 어이없었죠. 나한테 연락한 거 보니 박진우 유부남인 거 잘 아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 아이 진우 씨 아이예요.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하다 남편 때문에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제가 황당해 하든 말든 자기 할 얘기 하더군요. 실은 전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좀 버거웠는데 그러다 진우 씨 만났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유부남이더라고요.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박진우가 유부남인 거 속이고 그쪽이랑 만난 거죠? 처음엔 그래요. 참 어리석네요. 근데 뭐가 괜찮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부남인 것도 속이고 만난 거고 결국 불륜남이잖아요. 그런데도 박진우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 남편이랑 바람핀 건 둘째치고도 눈앞에 이 여자가 너무 멍청해 보여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건데 그러다가 서로 정들고 좋아지고 마음이 커졌을 땐 돌이킬 수 없으니 밝힌 거죠. 어쨌든 저도 제 마음 어쩔 수 없었고. 이보세요. 내가 지금 그쪽이랑 내 남편 불륜 스토리 들으러 온 줄 알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는데 진우 씨를 좀 놓아주세요. 그쪽은 아이도 없잖아요. 저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또 진우 씨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지금 욕하고 싶은 거 참고 있거든요.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진 주제에 본처한테 와서 이혼해달라.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채 잡힐 각오도 있습니다. 내가 그쪽 머리채를 왜 잡아요? 쪽팔리게. 나 그런 짓 안 해요. 그것도 박진우 때문에? 참나. 됐고요. 상간소송 소장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별 미친 것들 다 보겠네. 저기, 잠깐만요. 뭔데요? 제가 그냥 이혼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하고 지금 갖고 있던 돈하고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거 드릴게요. 대신 소송 없이 조용히 헤어져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전부예요. 저 진우 씨랑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있는 주제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로맨스의 주인공인 양 행세하는 꼴이 어이없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게다가 이 뻔뻔함은 도대체 뭔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감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 여자가 찾아와 돈 줄 테니 이혼해달라는데 제 감정은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니 너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론 이미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바로 이혼할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란하다는 듯 아무 티도 내지 않고 다시 앉아 창밖을 봤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제가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 박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해외 명문대 졸업, 무역회사 CEO,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것이 그 남자를 소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어플에서는 프로필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게 전부 사실일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좀 외롭기도 하고 남자를 만날 만한 통로가 없었기에 가볍게 대화를 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남자를 만나보니 어플로 대화를 할 때보다 더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던 그는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젠틀하게 웃었습니다. 대화 내내 그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매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얘기도 했는데 마치 어느 성공한 CEO의 성공 신화를 듣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는 해외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일찌감치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평소 관심이 있던 무역 분야의 회사를 차렸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기도 했습니다. 좀 전형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 남자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수진 씨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부러워요. 친척집에서 지내긴 했지만 어쨌든 친부모님은 아니다 보니 눈칫밥도 많이 먹고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원하는 성공도 이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가 겪었을 외로움에 마음이 아팠고 또 제가 그가 원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다정한 메시지로 저를 깨웠고 저희 회사 앞도 종종 찾아왔죠. 처음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드리던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위스키와 어머니를 위한 고급 스카프를 선물하는 센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의 듬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리셨죠. 그렇게 꿈같은 6개월이 흘렀고 그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에서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진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완벽한 남자, 그가 바로 제 운명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도 그는 늘 바빴습니다. 해외 출장도 잦았고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미팅도 많았죠. 그는 복잡한 무역 용어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사실 들어도 모르겠기에 그냥 대강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가 성실하고 유능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거액의 현금 다발을 집에 가져왔는데 사업상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렇다라더군요. 게다가 가끔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사업상 필요한 일들이다 라고 했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2년이 넘어갔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남편 말로는 바빠서 세차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날 잡아서 하루 청소를 좀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서 집에 없는 틈에 남편 차 실내 청소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로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청소하는데 우연히 발견한 서류 더미가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걸 봤는데 법무부에서 온 서류인 겁니다. 너무 생소했기에 이게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자기가 제 남편의 내연년이 이혼해달라,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이나 줄 테니 이혼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고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제 속으로 이건 기회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여자에게 옳다쿠나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장난치세요? 1억 줄 테니 내 남편하고 헤어져라? 저는 정말 진우 씨가 필요하고 나도 내 남편 필요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는데도 참고 사실 거예요? 그 여자는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뭐 바람 한두 번 안 피는 남자 있나요? 한번 봐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근데 그쪽 상대로 상간소송은 해야겠는데? 제 말에 그 여자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태세 전환을 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정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는데 전 남편이 정말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밥 먹듯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혼하고 위자료도 정말 힘들게 받았는데 너무 힘들게 받은 돈이라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통장에 놔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돈을 다 사모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절박합니다. 라는데 뭐 이런 반푼이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자기도 그 고생을 했다면서 정작 본인이 저지른 것도 불륜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결혼해서 학을 떼었으면 그냥 애 키우면서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유부남인 거 알면서 내 남편 만나고 그 귀하다는 위자료와 재산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제 남편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 사연 있는 척, 동정심을 유발하려는데 그 가식과 위선이 참 역겹더라고요. 불쌍한 척 해봤자 결국 불륜여고, 불쌍한 척 해봤자 결국 제 남편이 사업도 크게 하고 재력도 있는 것 같으니
본인이 차지해야겠다 그거잖아요. 하지만 이 멍청하지만 욕심 많은 여자도 모르는 게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고 있는 남편의 비밀을요.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고민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참 어이가 없네. 나도 이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죄송해요. 일단 돌아가세요. 지금 그쪽이 나한테 폭탄을 몇 개 던진 줄 알아요? 일 잘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없고 그쪽이 임신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나 지금 머리 터질 지경이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오히려 쾌재를 부르다니 이 기막힌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뒤로도 저에게 연락을 몇 번 더 해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고민하는 척 연락하지 마시라고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박진우 네가 데리고 사세요. 그 인간이 내 뒤통수 치고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기막혀서 나도 그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거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됐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쪽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상처받고 고뇌하는 아내의 연기를 놓지 않으며 그녀가 내민 위자료 1억 원에 대한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돈 받는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나보다는 당신에게 그 인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처연한 연기에 그녀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연극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최대한 티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후 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이체했고 저는 입금 알람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뜬금없다는 듯 놀라더군요. 왜냐면 남편에겐 티를 안 냈거든요. 갑자기 이게 뭐냐는 그 인간한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혼 준비를 하려 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네 상간녀가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얘기는 했죠.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며 이혼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저는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몹시 낭패인 얼굴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다 말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담담한 태도로 이혼해준다고 이미 내 마음 정리는 끝났다고 하니 그것도 놀랐을 테고요. 상간소송하고 이런 짓 안 해. 그냥 깨끗이 이혼해 줄 테니까 협의이혼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자. 저기요. 이제 그렇게도 부르지 마. 내가 지금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니거든.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건들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그렇게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텅 빈 집에서 저는 홀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쓰레기를 심지어 돈까지 두둑히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치워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해방감 때문이었죠. 제가 그날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서류는 뭐였는지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발견한 건 바로 출소 후 정기 신고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출소라니 너무 충격이었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죠. 불법 유사 수신행위 사기범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해외 명문대 출신 CEO도 아니었어요. 최종 학력은 중졸이고 이름까지 바꾼 정과 사범의 전문 사기꾼이었더군요. 그의 범죄 수법은 이랬습니다.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그럴듯한 말솜씨를 내세워 해외 희귀 원자재 거래 같은 아이템을 내세우고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돌려막으며 신뢰를 쌓았어요. 저와의 결혼까지도 그의 사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평범하고 선량한 이미지로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주려 한 거죠. 제가 발견했던 거액의 현금 따발은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투자금이었고 집으로 걸려오던 독촉 전화는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보내는 경고였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나 문제는 남편이 정가 사범이나 되는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그리고 저까지도 자신의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떤 보복 같은 걸 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게 거짓이고 정가 사범의 정가자라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이혼하자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다 철저하게 모아서 법적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운명처럼 나타난 거고 저는 남편의 불륜이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 돈까지 받고 이혼을 한 거죠. 남들은 제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당한 불쌍한 여자인 줄 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잘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고 첫째 아들이라고 했던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저한테 돈까지 주면서 헤어져 달라던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별로 좋은 인연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고 가려는데 그 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 말에 그 여자를 돌아봤죠. 저기요, 저희가 좋은 인연도 아닌데 굳이 이런 데서 말 안 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받았다지만 남편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후회되지도 않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쟁취한 승리자이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여야 하는데 어째서 제가 더 좋아 보이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여자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더군요. 돈까지 주고 쟁취한 남자였는데 살아보니 썩 괜찮은 인간도 아니었을 테고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그 여자도 느꼈겠죠. 그 여자의 물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돈까지 두둑히 받고 쓰레기 같은 인간 치웠는데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쓰레기 그리고 돈, 그 두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제가 뱉은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는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바쳐 사온 남자가 사실은 제가 내다버린 쓰레기였다는 진실을 이제는 안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전 재산을 주고 사온 것은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평생 그녀와 아이들의 인생까지 좀먹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의 투자 사기극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이와 첫째 아들까지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죠. 심지어 전 남편이 남긴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었을 테고요. 그녀는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이 지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원래 없었냐고요? 아니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다가 신우까지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다가 없어졌다니 이게 당최 무슨 소리냐고요? 불과 반년 전 저에게는 참 기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 저에게는 원래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없어지게 된 거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친구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준식이었고 같은 동아리 친구였죠. 동아리 내에서 친하게 잘 어울려 다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저와 준식이는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대학 때만 해도 저도 따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준식이도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식이와 저는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고 그냥 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친했던 친구 사이였죠. 제가 3학년 때쯤 저희 동아리에는 준식이의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준식이는 군대에 들어가서 휴학을 한 상태였고 저는 짧은 어학연수를 갔다가 다시 복학을 한 상태였죠. 준식이 여동생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고 오빠의 추천으로 저희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준식이 여동생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준식이 동생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미소라고 했던 준식이 여동생은 남매인데도 준식이와는 꽤나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남매라고 하면 대개 이목구비는 달라도 풍기는 이미지나 느낌이 비슷한 경우도 많은데 미소는 준식이와는 생김새도 다르고 이미지도 꽤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형제나 자매, 남매 사이에도 남남처럼 안 닮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별 생각 없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준식 오빠랑 많이 안 닮았죠? 저희 오빠는 잘생겼는데 저는 좀 못생겼죠. 아니야. 미소도 예쁜데 왜?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살았거든요. 너네 오빠는 키 크고 인물 좋은데 너는 왜 키도 작고 못생겼느냐고. 오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요. 오빠랑 피부색부터가 다르잖아요. 오빠는 남잔데도 뽀얀데 저는 까무잡잡하고. 아마 오빠는 저희 엄마 닮은 것 같고 저는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됐어야 됐는데 너무 억울해요. 막 푸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귀여운 푸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에이, 무슨. 준식이는 준식이만의 매력이 있고 미소는 미소만의 매력이 있지. 어쨌든 안 닮았잖아요. 뭐 별로 닮지는 않긴 했는데. 겁봐요. 근데 자기 오빠 닮고 싶어하는 애는 처음 봐. 보통은 남매 사이에 오빠나 남동생 닮았다고 하면 급혐하지 않아? 저희 오빠는 잘생겼잖아요. 객관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언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식이 남자답게 생겼지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니 미소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꽤나 큰 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인 준식이와 비교도 많이 당하고 외모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았고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언니는 예뻐서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남자들한테 인기 많지 않느냐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웃으며 얘기했는데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외모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미소는 저한테 더 이상 말을 잘 안 걸었고 동아리에도 잘 안 나왔어요. 제 딴에도 친한 친구인 준식이 여동생이라고 하니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벽을 치고 말을 안 걸었던 거죠. 나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가 좋아했던 동아리 남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미소의 고백을 거절하고 사실 저를 짝사랑한다고 했대요. 그 말에 미소가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저한테도 벽을 치고 동아리에도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남자애가 저를 좋아하는 것도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미소는 애먼 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미소는 동아리에 더 이상 안 나왔고 그 후 휴학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에 매진해야 되니 더 이상 동아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준식이도 복학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간간히 준식이와 만나면서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준식이가 미소의 근황도 알려주었는데 얼굴을 싹 고치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고 결국 1년 휴학하고 얼굴을 다 고친 후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고친다고 휴학한 미소도 대단하고 그걸 이해해준 준식이네 부모님도 참 너그러우시구나 싶었죠. 그때만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면 준식이랑 저랑은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었고 준식이네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5년 뒤 저는 준식이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준식이랑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도 여전히 연락하고 동네 친구로 술도 한잔하고 서로 고민 상담도 하며 잘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로 남다른 감정이 들었고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던 거죠. 친구로서도 너무 친하게 잘 지냈고 편한 사이였기 때문에 연인 사이가 되어 사귀는 동안에도 싸움 한 번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준식이네 부모님이 저를 보자고 하셨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에 준식이 동생인 미소도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죠. 미소는 얼굴을 전반적으로 다 고쳐서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전보다 훨씬 예쁘고 수술도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이야 미소야.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언니. 언니도 잘 지냈죠? 오빠가 언니랑 사귄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준식이 부모님은 저에게 웃으며 잘 대해주셨습니다. 준식이가 전부터 정의 이야기를 한 번씩은 했었거든. 친구 사귈 때부터. 아, 정말요? 근데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하니 궁금하기도 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한 거야.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네. 예쁘고 참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뵌 거다 보니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소가 거기다 대고 갑자기 학교 다닐 때 정혜 언니 인기 진짜 많았잖아요. 남자도 많고.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만 정착할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러는 겁니다. 지 딴에는 농담이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는데 준식이 부모님이 들으시면 오해할 소리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막 손을 막 저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남자가 많아. 농담이에요.
근데 워낙 인기쟁이인 건 맞으니까. 언니, 인기 많은 게 뭐 창피한 건가요? 좋은 거죠. 라며 웃는데 하나도 안 웃긴데 뭐가 농담인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준식이에게 미소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나 오해하시면 어떡하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괜찮아. 오해 안 하셔. 미소 걔가 원래 주책이고 자기 부러워서 그래. 나 부러워할 게 뭐 있다고. 전부터 정혜연이 예쁘다고 인기도 많은 것 같다고 그런 소리 했었거든. 부러워서 괜히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부모님도 미소 성격 아니까 별 생각 안 하셔. 그리고 내가 다음엔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한 소리 할게.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 말대로 미소가 그냥 장난친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남친과는 잘 만났고 1년 뒤에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에 더더욱 남친네 가족들과 왕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미소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언니, 이제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우는 남자들 꽤 많겠어요. 그때 동아리에서만 해도 언니한테 관심 있는 남자 꽤 많았는데 결국 오빠가 승자네 승자. 언니, 오빠랑 결혼하기 전날까지 실컷 놀아요. 결혼하고 나면 못 노니까 후회 안 하게.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딱 좋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들었을 땐 제가 남자도 많고 남자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소위 해프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애처럼 보일 것 같은 겁니다. 미소가 그런 소리를 해댈 때 저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하거나 정색을 하는데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더 얄밉게 저러더라고요. 남친도 나중에는 그만 좀 하라고 정색하고 한마디 했는데도 미소는 그냥 언니 예쁘다고 장난치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고 뭔가 민감하게 화내기는 애매한데 제 이미지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난감한 기분이었죠. 게다가 집에서도 얼마나 그런 소리를 해댔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까지 덩달아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저에게 한 소리 하셨거든요. 정혜야, 너 친구들 많고 그런 건 알겠는데 결혼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거 조심해라. 남들 괜히 오해 안 하게. 너네 아버님이 교감 선생님인데 며느리가 그런 구설 오르내리면 아버지 망신이지.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저 오해 사고 다닐 만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래, 아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몸가짐이나 처신 잘해야 된다 그거지. 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신우 말 맞다나 제가 진짜 남자친구들이라도 많고 남자들이랑 그렇게 실컷 연애하고 놀러 다녔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준식이 포함 그 동아리 친구들이 유일한 남자친구들이고 다른 남자친구들은 있지도 않습니다. 준식이 만나기 전 2번 연애한 게 다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 나이트나 클럽은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놀러 다니는 건 신우가 더 많이 놀러 다녀요. 남자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이미지를 덮어 씌우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된 준식이에게 억울하다 호소했더니 남편은 정혜 네가 그런 사람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만 아닌 거 알면 됐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도 미소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미소는 자기가 부러워서 자꾸 그러나 봐. 아니, 이제 아가씨도 엄청 예뻐졌고 인기는 아가씨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부러울 게 뭐 있다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건지. 그러게 말이야. 걔는 그 주책이 안 고쳐져. 자기도 그냥 그래 나 인기녀야 그래버려. 자기가 발끈하니까 걔가 더 그러나 봐. 하더라고요. 기분은 나빴지만 어쨌든 남편 말 맞다나 그냥 신우가 할 짓 없이 하는 소리고 제 남편은 제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해도 저만 아니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신우는 제 생각 이상으로 저에게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 놀려먹는 재미였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플로리스트 과정을 수료한 뒤 꽃집을 차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꽃집이 시댁과도 가까워서 어머님도 오며 가며 들르실 때도 있었죠. 하루는 어떤 남자 손님이 여자친구한테 선물 준다고 꽃을 사러 왔고 저는 이것저것 설명해드리고 꽃 포장을 해서 드렸어요. 어머님은 잠깐 저희 가게에 들렀다가 제가 손님 응대를 하고 있으니 앉아서 기다리셨고요. 그렇게 손님이 가셨고 저는 앉아 계시던 어머님에게 갔죠. 많이 기다리셨죠? 점심시간 다 됐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이 대답 없이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너 너무 웃어주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냥 적당히 필요한 거 설명해주고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말끝마다 오호호 너무 웃는 것 같아서. 남자 손님들한테는 너무 그렇게 웃어주지 마. 괜히 오해해. 가뜩이나 여자 혼자 가게 일 하면 찝쩍거리는 남자들도 있을 텐데 너무 과하게 웃어주고 친절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남들이 오해하기 딱 좋아.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잡쳤죠. 제 가게고 가게 찾아와 준 손님이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시니까요. 남자 손님이든 여자 손님이든 다 웃으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제 가게 찾아와 주신 분들이고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죠. 그래야 주변에 소문도 잘 내주실 거고 다음에도 또 오시지 않겠어요? 어머님만 해도 친절한 가게 또 가고 싶지 퉁명스러운 가게 가고 싶으신가요? 불친절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 그거지. 너는 가만 보면 내내 눈웃음 짓고 있더라. 나는 너를 아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어. 무슨 오해요? 나는 어디 식당 가서도 여사장들이 너무 웃으면서 남자 손님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 남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어머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너도 누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라 그거야. 나는 일 있어서 그만 가마. 일 봐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싹싹하고 친절하게 장사 열심히 하면 보통은 기특하게 보시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싶어서 너무 불쾌했고 더불어 이게 다 이상한 소리 해대는 신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그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자리였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신우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참, 엄마, 내 친구 민정이 알지? 이번에 결혼하잖아, 변호사랑. 어머, 남편 될 사람이 변호사야? 네 친구 능력 좋다. 걔가 얼굴이 좀 예뻐? 엄마도 봤잖아. 그렇지. 기억난다. 걔 진짜 남자들 수도 없이 바꾸고 엄청 난하게 놀던 앤데 과거 싹 지우고 변호사 만나서 결혼하는 거 있지? 어머, 그러니? 걔 예전에 호주로 유학도 갔다 왔거든? 거기서도 현지 남자랑 동거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런데 그런 과거 싹 덮고 시집 가는 거잖아. 그 집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웬일이니? 근데 보통 호주로 어학연수나 유학 가는 케이스 중에 그런 케이스들 종종 있대. 외국 나갔으니 고삐 풀려서 남자들이랑 동거하고 한국에서 못 놀던 거 실컷 놀고. 그러다가 신우가 저를 보더라고요. 아, 맞다. 언니도 호주 어학연수 갔었죠?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신우를 봤죠.
제가 호주로 6개월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건 맞는데 이야기의 흐름상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긴데 갑자기 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랬지. 6개월 정도. 어머, 너도 호주 가서 살았었니? 하면서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겁니다. 진짜 왜 이러나 싶어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네,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학 껴서 갔다 왔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언니랑 같이 간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없었어요? 외국 나갔다고 고삐 풀려서 막 놀고. 아니,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네. 그런 친구들 많던데. 라길래 저도 짜증나서 그랬습니다. 아가씨 주변에나 많겠지. 내 주변에는 어학원 다니고 여행 다니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 온 친구들밖에 없었거든. 아가씨 주변이 그렇다고 내 주변도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저도 좀 날카롭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신우랑 시모가 황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게 엄마. 언니 무섭다. 언니 왜 그래요? 나야말로 아가씨가 호주에서 난하게 놀다가 과거 숨기고 결혼한다는 친구 얘기에서 왜 갑자기 내 호주 어학연수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도 그간 쌓인 게 있다 보니 정색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저를 자꾸 저런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나요? 근데 신우가 저한테 말할 때는 가만 있으셨으면서 제가 신우한테 한 소리 하니까 어머님도 정색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전에는 언니 동생 사이였어도 이제는 엄연히 신우 올케 사이인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참고 참았어요. 아가씨야말로 왜 매번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언제 안 좋게 얘기했어요. 인기 많고 친구들 많다는 건 칭찬 아닌가요? 언니야말로 이상한 데서 발끈하네요. 뭐 캥기는 것처럼? 뭐라고? 그렇게 서로 언성이 오갔더니 아버님과 남편이 그만하라고 만류하더라고요. 제 임신 축하 때문에 모인 자리인데 신우의 망언과 어머님의 맞장구 때문에 기분이 너무 더러웠죠. 남편도 신우에게 적당히 하라고 한 소리 했고 그렇게 그날의 식사 자리는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클럽 다니는 건 네 동생 아니냐고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저러냐고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제가 철딱서니가 좀 없다며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일 때문에 한동안은 웬만하면 시댁에 잘 안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을 낳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출산 후 시댁 식구들도 축하를 해주러 왔죠. 그런데 신우가 저희 딸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근데 오빠랑 되게 안 닮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갓 태어난 아기인데 누구 닮고 안 닮고가 아직 어딨어? 아니에요. 갓 태어나도 얼굴 나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신우는 글쎄요. 별로 언니도 안 닮은 것 같은데. 희한하네. 보통 첫 딸은 아빠랑 똑같이 생겼던데. 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혼자서 갸웃갸웃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랑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손사래까지 치며 안 닮았다고 둘 다 안 닮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게 또 왜 저러나 싶어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저나 남편 닮았겠지 누굴 닮았겠나요. 도대체 뭔 소리가 하고 싶은 건지 은근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때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아이만 보면 내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안 닮은 것 같다라는 소리요. 제가 보기엔 제 딸이 남편을 많이 닮았고 주변에서도 남편 닮았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희 딸 볼 때마다 우리 오빠 안 닮았다 연부를 외는 거예요. 크면 닮겠죠. 나 닮았나 보죠 하고 적당히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저러니까 왜 저러나 싶고 신경 거슬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소희는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오빠는 전혀 안 닮았어. 무슨 친구들은 다 준식이랑 붕어빵이라고 하던데. 그 말에 신우는 정색까지 하면서 누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막 그러더니 저희 아이를 안고 막 놀아주는 척 하다가 근데 소희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막 애한테 그럽니다. 진짜 작작 좀 하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괜히 발끈하면 또 예민하게 군에 어쩌네 할까봐 그냥 참았죠. 저는 신우의 행동을 지켜보며 신우가 예전부터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었나? 나를 전부터 미워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남편이 표정이 몹시 어두운 채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라고 자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물어보니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빠 몰래 바람 피는 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어머님이?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전화가 와서 차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퇴근하고 와서 봐달라는 거야. 시동이 안 걸리면 보험사 부르랬더니 엄마는 그런 거 잘 못한다고 나보고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미소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외근 나간 김에 잠깐 들러서 확인했는데 멀쩡한 거야. 그래도 엄마가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점검도 받을 겸 엔진오일도 갈 겸 정비소에 갔었다? 응. 근데 한참 끌고 가는데 누가 내 차 앞에서 심하게 칼치기를 하는 거야.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지. 그래서 저거는 신고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블랙박스 확인을 좀 했단 말이야. 자기도 알잖아. 나 그렇게 도로 위에서 운전 막 하는 인간들 다 신고 때려버리는 거. 알지. 그래서 엔진오일 갈 동안 대기실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폰에 껴서 확인했는데 이상한 대화가 녹음됐더라고.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고. 뭐라고? 어머님 차에서 처음 듣는 남자?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얼핏 들어도 그 남자랑 엄마랑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 그 남자가 어머님 몰래 만나는 그런 남자랑 말이야? 말도 안 돼.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고?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 두 사람 나눈 대화다 들어보니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이라서. 그 정도라고? 남편은 너무 괴로워했고 따로 저장해 놓은 게 있다길래 저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냥 어머님 친한 친구분인데 남편이 오해한 걸 수도 있지 않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의 외도를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들려주지는 못하겠답니다. 너무 집안망신이라고요. 살면서 시부모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죠. 그날 남편도 저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잠은 못 자고 이불을 뒤척였죠. 저 역시도 가만히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도 떠오르는 겁니다. 가게에서 남자 손님한테 너무 웃어주지 말라느니 남들이 오해한다느니 저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뒤에서 딴짓하고 다닌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기가 막혔죠. 당신이 그러고 다녔으면서 애먼 저한테 그런 훈계를 하시다뇨. 그 생각하니 기가 막혔는데 하지만 남편이 너무 심란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자식인 남편이 제일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일단은 가족 그 누구에게도 티내지 말아달라 부탁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때 아버님에게 말하던지 아니면 어머님하고 얘기를 해보던지 하겠다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티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댁 가족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죠. 저희 딸은 그때가 10개월 정도 되었었을 때입니다. 식사하고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딸과 놀아주고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가 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돌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오빠는 안 닮았네. 라고요. 또 시작이네 싶어서 이제는 저 소리만 들어도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그냥 웃고 넘기는데 그날은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야, 이미소, 작작 좀 해. 뭐 맨날 그 소리야. 안 닮았으니까 안 닮았다 그러지. 그리고 안 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소희를 가만히 보면 오빠 말고 누구 닮았단 말이야.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뭐? 누구?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미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척이나 정연의 친척 닮았을 수도 있지. 애 얼굴 가지고 왜 자꾸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우 입에서는 기가 막힌 망발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생각났다. 소희가 가만히 보니 시훈이 오빠 닮았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 썰고 있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시훈이는 남편의 친구이자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동아리 친구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딸 보고 뜬금없이 시훈이를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이 돌아 가서 과도를 탁 내려놨습니다. 아가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도 저도 어이가 없어서 화를 냈죠. 아니, 왜들 무섭게 그래. 소희한테서 시훈이 오빠 느낌 있어서 그런 건데. 그치 않아, 엄마? 신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도 아니고 그 말이 뭘 뜻하겠나요? 너무 어이없는데 거기다 대고 어머님까지. 가만 보니까 정말 시훈이랑 좀 닮았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 완전 꼭지가 돌더라고요. 아이 보고 남편 친구랑 닮았다뇨. 진짜 선을 제대로 넘더라고요. 제가 폭발해서 한 소리 하려는데 그 순간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야, 이미소, 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하면서 엄청 무섭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정도를 지나치는 신우의 말과 어머님의 반응에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았죠.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신우도 깜짝 놀라서는 궁시렁거리면서 가만히 있고 어머님은 그냥 가볍게 한 소리 가지고 왜 애한테 화를 내느냐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신우에게 나이도 적지 않은데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느냐고 제발 철 좀 들라고 네 나이가 몇이냐고 뭐라고 하셨고요. 저는 너무 불쾌했고 신우가 어떤 의도로 저런 소리를 자꾸 하는지 알았기에 더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분위기는 삽시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도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때마침 아이가 잠이 오는지 울며 보챘고 저는 아이랑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한참이나 토닥이며 재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의 일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신우는 둘째치고 어머님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시는 게 너무 우습다 싶었습니다. 말은 안 했다 뿐이지 저는 어머님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 하며 아이를 토닥이다가 저도 아이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길게 잔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 잠깐 졸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확인한 후 밖으로 나오려고 조심히 문을 열었죠. 거실은 조용했고 어머님과 신우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모양이었죠.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봐도 좀 그렇지 않아? 소희가 오빠랑은 너무 안 닮았잖아. 저렇게 안 닮을 수가 있나?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새언니 학교 다닐 때 인기도 많고 남자친구들도 엄청 많았어. 남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잘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 있잖아. 정혜재가 좀 그렇긴 하지. 눈웃음 잘 치고. 내 말이 안 닮아서 안 닮았다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쳐? 저러니까 더 이상해. 톡 까놓고 애 친자 검사라도 몰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 퓨즈가 끊기는 기분이 들었고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갑자기 소리치자 신우는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야, 너 왜 없는 말 지어내면서 사람 이상하게 몰아? 툭하면 나더러 대학교 때 인기가 있었네, 남자가 많았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자에 환장하는 건 너잖아. 지금도 그렇고. 뭐라고요? 얘, 너 말 다 했니? 얘가 어디 신우더러?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그만하라고 말리는 게 맞지. 옆에서 동조하고 있으세요? 뭐야? 그 순간 남편과 아버님도 들어왔는데 저와 어머님, 신우가 싸우고 있으니 놀라서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나 진짜 돌겠어. 네 동생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소희 볼 때마다 너랑 안 닮았네 어쩌네 하고. 이제는 뭐? 시훈이 닮았다고? 좀 전에 친자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너 그 말하는 저희가 뭐야? 너 나한테 무슨 자격지심 있어? 그래서 나한테 더러운 오해라도 씌우고 싶은 거야? 어따 대고 친자검사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해? 내가 뭘 어쨌다고? 언니 미쳤어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본인이 아니면 그만이지. 안 닮아서 안 닮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냐고요? 아,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해 줄까? 아가씨는 아버님이랑 놀라울 정도로 안 닮았다. 꼭 아버님 딸 안 같아 보여. 저도 못 참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이게 뭔 소리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머님이 눈이 확 돌아서는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너는 시댁이고 시부모가 안 보여? 어디 신우한테? 하면서 갑자기 어머님이 지나치게 흥분하시면서 저를 때릴 기세로 달려드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어머님을 확 붙잡았죠. 그리고는 그만 좀 하시라며 바닥으로 어머님을 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소파 쪽으로 털썩 넘어지셨고 그 모습에 아버님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 멱살을 잡을 기세였죠. 이 자식이 지금 엄마를... 이준식, 너 미쳤어? 어디 엄마를 밀어? 그런데 남편 입에서는 그 얘기가 울분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러는 거 아니죠. 엄마도 떳떳한 거 없잖아요. 남편의 말에 얼음물을 확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서류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어머님한테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서류 봉투에는 유전자 검사 평가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걸 보고는 신우는 눈이 반짝이더니 재빠르게 챙겨가는 겁니다. 어머,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 세상에, 엄마 아빠 이것 봐. 오빠들 새언니 의심했던 거네. 그래서 몰래 검사한 거지? 남편이 들고 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 때문에 시댁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도 기막힌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다급하게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어머, 이게 뭐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친자로 보기 어렵대. 대박. 설마 했는데 이것 봐. 내 말 맞잖아. 어쩐지 너무 안 닮았더라. 새언니 미쳤어요? 소희 누구예요? 진짜 설마 시훈이 오빠? 하면서 신나 보이는 표정이기까지 한 얼굴로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버님도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고요. 이게 다 뭐야? 그럼 진짜 소희가... 그 순간 남편이 한숨과 함께 나지막히 그랬죠. 이거 아버지랑 미소 거예요. 라는데 아버님도 신우도 정지화면이 되더라고요. 어머님만이 아차 싶은 얼굴로 얼굴이 실시간으로 새하얗게 질리고요. 뭐야? 아빠랑 미소 거라고요. 얼마 전에 아빠랑 미소 칫솔로 내가 의뢰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랑 내 걸 왜 의뢰했으며 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 엄마가 어디 설명해 보세요. 내가 다 알고 한 거니까. 그 남자 도대체 누군데? 남편은 어머님을 노려봤고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검사 결과지는 남편이 아버님과 신우 몰래 진행했던 친자 검사였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듣게 된 어머님 차 블랙박스 음성에서는 어머님과 여전히 만나고 있는 내연남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미소는 잘 지내고 있느냐? 다음에 미소 결혼할 때 알려줘라. 딸 결혼식인데 혼주석엔 못 앉아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다라고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미소 결혼하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그러셨다 하고요. 그 대화를 듣고 남편은 미소가 아버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혹시나 싶어서 몰래 친자 검사까지 해봤는데 정말 신우는 아버님과 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묻어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님과 가족을 속인 어머님에게 너무 화가 나면서도 나만 모른 척하면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괜히 분란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고 또 한편으론 아버님이 뒤늦게라도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된다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여전히 그 내연남을 만나고 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고도 했었죠.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채 그 친자 검사 결과지를 서랍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머님과 신우의 도 넘은 발언에 화가 나서 결국 결과지를 공개한 겁니다. 아버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질 뻔하셨고 어머님이 놀라서 붙잡으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머님을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미소가 내 딸이 아니라니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딨느냐며 어머님에게 제정신이냐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버님은 퇴임하시긴 했지만 직업도 교감 선생님인데다 평소에 몹시 바르고 점잖은 분인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아버님이 너무 극도로 흥분하셔서 쓰러지실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충격으로 온몸을 떨었고 어머님한테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소리 지르는 소리에 아이가 깨서 울었고 저는 방으로 달려가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죠. 문 밖의 거실에서는 아버님이 절규에 가까운 호통이 들렸고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이 남편의 만류에도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신 것 같고 어머님은 울고 불고 남편도 어머님한테 어떻게 평생을 가족 모두 속일 수가 있느냐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한참 난리 끝에 잠잠해져서 저도 조심히 아이 안고 나가봤는데 어머님은 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계시고 신우도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서서 창밖만 보고 있고요. 신우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님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내가 진짜 아빠 딸이 아니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그 남자가 누군데? 미소야.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하면서 신우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어머님도 신우를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떻게 공개를 해도 충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로 시댁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버님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27살까지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온 딸인데 알고 보니 친딸이 아니었고 그토록 오랫동안 아버님을 속여왔던 배신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던 모양이지만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신우의 친아버지이자 여전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어머님의 내연남에게
상간소송 및 그동안 키워준 양육비에 관한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내연남도 유부남이고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그 내연남 둘 다 가정에 있을 때 만났고 어머님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버님 아이라고 속이고 출산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신우고요.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내연남 집안도 쑥대밭이 되고 어머님도 상간소송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아버님과 신우만의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아버님과 본인과의 유전자 검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니 혹시 자기도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닐까 봐요. 다행히 남편은 아버님의 친아들이었고 남편은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기구해서 혼자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외도 때문에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님, 아버님은 이혼소송 진행했고 신우는 어머님 얼굴 보기 싫다고 따로 나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는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고요. 저희 아이더러 우리 오빠 안 닮았다, 오빠 친구 닮았다는 망언을 하던 신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걸 알기에 얄밉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신우도 피해자인 것 같아 불쌍하기도 하네요. 더불어 저보고 남자 손님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처신 잘하고 다니라던 어머님. 본인이 처신을 제대로 하고 다니지 않았으니 남들도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 엄청난 짓을 오랫동안 숨기고 저질렀던 어머님이 너무 경멸스럽네요. 이 일로 아버님도 남편도 신우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님이 그 내연남과 끝내지 않는 한 언젠가 한 번은 터졌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도 크게 그 긴 세월 동안 외도를 저질렀던 어머님. 소송도 소송이지만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본인이 해왔던 잘못의 대가를 절절히 치르며 살길 바랍니다. 더불어 신우도 어머님 일에서만큼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고 오해할 만한 소리하고 다니는 그 버릇, 이 기회에 제대로 고쳤으면 하네요. 남한테 상처 주다가 결국 본인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으니 말이죠. 저는 한순간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의 충격이 크고 상처가 깊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혼 소송도 하루빨리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